8.15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입니다. 항상 이제 시작할 때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도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간신히 이제 플러스로 마감하기는 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오늘 반등에 조금 실패를 했죠. 저는 이제 장중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라면 신호인 게 코스피랑 코스닥이 항상 반대로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장중에 동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막판에는 또 다르게 움직였어요. 코스닥 지수가 충분히 많이 빠져있는 위치임에는 분명하지만 결국 수급적으로 개선이 일어나지 못한 부분이 지속적인 하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코스닥 지수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조만간 하방을 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가 계속 떨어지면 가장 우려스러운 게 반대 매매 출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물량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 매매에 대한 리스크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확실한 방법은 반등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일단 반등이 나와줘야 그 다음부터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겠죠. 아직은 이제 하방에 있지만 저는 조만간,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정도에 코스닥 시장의 바닥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황 볼게요. 리스크가 있는 요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타이틀에도 적어놨듯이 다시 몰려오는 물가와 환율의 압박.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5월 소비자 물가가 3.1%, 2년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유가 상승에 따른 여파가 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트 가시나요, 마트? 네, 저는 종종 마트 가거든요. 그래서 가격들을 이제 쫙 보는데 계란 가격이 되게 비싸요. 한 판에 한 10,000원 정도 됐거든요. 지금 계시는 지역의 계란값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지역은 10,000원을 돌파를 했어요, 한 판에. 그래서 계란이 원래 정말 쌀 때는 한 4,000원 정도? 조금 비쌀 때 한 8,000원? 이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10,000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물가에 대한 압박이 확실히 좀 오고 있다. 근데 계란은 되게 많이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달걀이 표준어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체감 물가가 상승될 만한 요인들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이제 매도는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코스피 누적 순매도가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가지고 왔던 이론을 또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죠? 제가 한 3, 4일 연속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보유 비중입니다. 지금 외국인의 코스피 보유 비중이 40%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하이닉스와 차별화를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또 늘어났어요. 이러면 매도 물량의 압박이 또 생긴다.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외국인이 코스피 비중을 30에서 38% 사이로 유지를 했고 그게 39%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40%를 돌파했어요. 이러면 비중 관리 측면에서는 기계적인 매도 압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희망을 찾자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이 사고 있기는 해요.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물량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니까 실적주들이 많더라고요. 코스닥에도 PER이 7배, 8배,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들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와요. 외국인은 저가 매수를 일단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군들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투자의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란 관련된 이슈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올려드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또 한번 나왔으니까 체크를 해볼게요.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에 반발을 했고, 근데 곧바로 또 트럼프가 중재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인 교전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리스크가 계속해서 유가와 환율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물가 얘기를 하면서 환율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 1,520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환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주식을 매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서 매도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수하기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레부터겠죠. 모레부터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좀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주식의 매수 비중을 높이고자 할 때는 환율이 안정되는 시기에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꼼꼼히 보면서 매매 전략을 짜자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젠슨왕이 움직이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시황의 타이틀로 썼습니다. 어제 안 썼으면 오늘 제가 또 그걸 썼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젠슨왕 노미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젠슨왕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고 그 젠슨왕의 한국에서의 일정을 그 정리한 사이트도 생겼다고 해요. 제가 그 사이트를 찾으려다가 이제 못 찾았는데 기사를 긁어다가 뭐 AI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젠슨왕을 추적하는 사이트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주식시장에 미치고 있고요. 한국의 로보틱스를 주목하겠다라는 언급은 했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오늘 종목별로는 상당히 희비가 좀 엇갈렸어요. 급등한 종목도 있고 급락한 종목도 있는데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제 급락한 종목도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는 줄 거라고 봐요. 어쨌든 포트에 로봇주는 아직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유재석 씨가 하는 이제 유퀴즈라는 예능까지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은근히 그 유퀴즈라는 그 예능이 연예인들이 좀 많이 출연을 하더라고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명인사들이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그 빌 게이츠인가 나간 적 있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젠슨왕의 행보에 주가가 계속해서 요동을 친다. 그러면 그 타이페이의 GTC를 끝내고 한국에 올 때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럼 그 동안 계속 관련주가 요동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시장의 변동성은 엄청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젠슨왕에 대한 그 노출도가 높은 이유가 지금 국내 증시가 개인 주도의 장이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주도의 장이잖아요. 외국인도 팔고 기관이 사는 것 같아도 금융투자로 들어오면 개인 ETF 수급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결국은 개인 중심의 장인데 개인은 이런 이벤트에 좀 민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젠슨왕에 대한 노출도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특징 섹터는 좀 특이합니다. 기존에 움직였었던 종목이 움직이지는 않았고 새로운 섹터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제가 은행과 보험주를 장기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다가 이제 시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어젠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험과 은행이 좀 올라왔는데 이게 금리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보험주와 은행주는 금리 인상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보험주와 은행주가 확실히 좀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삼성생명은 이제 전통 보험주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삼성생명은 올라왔고요.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조금 예외긴 하지만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까지도 올라왔고 은행주 중에서는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네, 오랜만에 은행주들이 좀 힘을 써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고요. 자, 백화점주의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롯데쇼핑까지도 주가가 견인이 됐고요. 어쩌면 지금 스타벅스 노이즈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신세계가 올라왔다라는 것을 볼 때 이마트도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제 좀 매력적인 구간을 좀 진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유통주는 실적 모멘텀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언제든지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너무 높은 위치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또 투자에 대한 기회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홈쇼핑도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겠죠. 이게 좀 낙수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급이 대규모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소비 효과도 있고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다 주도했지만 그 종목군들을 크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소비 여력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전문 용어로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비주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들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은 편의점 관련주긴 한데 GS 홈쇼핑도 품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반가운 반등은 게임입니다.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NC소프트가 급등하니까 게임주가 견인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 펄어비스에 대한 관심도 일단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가장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종목은 펄어비스인데 지금 주가가 그동안의 모멘텀을 다 뱉어냈어요. 그래서 더 크게 밀리기도 어려운 구간까지. 물론 이제 주가라는 건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뭐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추세는 아직 하방이어서 실적을 감안하면 좀 심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일단 게임주가 올라온 것은 NC 때문에 견인됐다고 하더라도 좀 반가운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레부터 한번 흐름을 추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젠슨왕 얘기가 또 나오죠. NC의 김택진 대표와 미팅할 예정입니다. 제가 요 NC의 김택진 대표랑 미팅할 예정이다라는 걸 보고 나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엔비디아가 원래 그래픽카드 팔던 회사였잖아요. 그 게임용 그래픽카드.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그래픽 카드의 고사양을 쓸 데가 별로 없었고 게임에 주로 썼습니다. 게임은 고사양 게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이게 버벅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비싼 거는 100만 원, 200만 원도 넘죠. 정말 비싼 건 아마 400만 원도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PC용 그냥 게임용 그래픽 카드라도 예전에 뭐 GTX 타이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고사양 그래픽 카드들이 많았고 실제로 엔비디아가 용산 전자상가에서 그래픽 카드를 팔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 진짜 격세지감인데 그걸 생각해 보면 젠슨왕 입장에서는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도 있겠구나 충분히. 어쩌면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들었던 바탕이 됐던 게 게임 산업인데 특히 국내 게임 산업에서 용산 전자상가에서 이런 기틀을 닦았는데 실제로 언급도 했습니다. 젠슨왕 CEO가 한국의 게임 산업에 좀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게임사와의 협업 기대감으로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 그대로 거의 뭐 죽어 있는 게임주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젠슨왕 CEO의 행보에 주목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는 거겠죠. 자, 또한 오늘 확실히 흔들렸었던 네이버가 막판에 좀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젠슨왕이긴 하죠. 네, 엔비디아와 AI 팩토리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 빅데이터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자산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의 끝발을 좀 세우면서 막판에 주가를 조금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변동성이 너무 커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부터도 굉장히 위아래로 등락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 제가 어제는 네이버를 기술적으로 조금 줄여야 되는 위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 여전히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이렇게 큰 변동성에는 편안하게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리스크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주가가 위아래로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승 추세, 뭐 하락 추세, 횡보하다가 반등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 그리고 변동성 밑꼬리. 이렇게 되면 다음 흐름도 사실상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응적인 관점이라고 본다면 조금씩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확실히 SK하이닉스보다 앞서가겠다는 의지가 나타나는 게 HBM5의 첫 실물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HBM4E의 샘플을 공개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드렸는데 HBM5의 실물 모형까지 공개했다는 것은 자, 우리가 3까지는 뒤졌었지만 5부터는 아니야. 우리가 최강이야. 라는 것을 조금 자신감 있게 표명했다라고 보고요. 물론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뒤따라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직까지는 HBM은 SK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 있기는 하니까 좀 더 치고 나가기 위한 전략들을 공개할 수도 있는데 시장은 일단 HBM4 이후부터는 삼성전자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좀 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점은 이제 로직 다이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렸어요. 삼성 파운드리가 HBM4 이후부터 로직 다이를 직접 넣기 때문에 일관화에 대한 강점을 가져간다. 에이직 반도체가 성장하는 것도 결국 IDM인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정책 동력이 약화되냐 혹은 강화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일부 오늘 흔들림의 이유로 보시는 분들도 뭐 소수지만 좀 있기는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굳이 물론 결과는 봐야겠지만 정책 동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정권의 이제 주식 부양에 대한 의지는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기존에 내놓은 정책들,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할 코스닥 동전주 상패 혹은 코스닥 승강제, 국민성장 펀드를 통한 부양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런 정책들이 조금씩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결과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나는지도 뭐 두고 볼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목요일장에 한번 흐름들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자료는 간단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와 오픈AI 그리고 엔스로픽의 상장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스페이스X 상장이 6월 12일에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몸값이 살짝 낮아졌어요. 2조 달러에서 1.8조 달러까지 낮아지다 보니까 우주항공주의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깎였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픈 AI가 이제 상장을 하고 엔스로픽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이 일정으로는 오픈 AI가 9월, 엔스로픽이 10월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엔스로픽이 오픈 AI보다 먼저 상장하려고 준비를 한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 두 기업도 확실하게 상장을 할 것 같아요. 두 기업의 가치가 너무 높아요, 그죠?
가치죠. 굉장히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을 단기간에 흡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가 요즘에 굉장히 약한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산운용사에서 이 우주항공주를 좀 줄였어요. 줄이고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산이랑 가치 있는 우주항공주를 덜고 100% 우주항공주를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스페이스X의 상장을 대비한 행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좀 악화가 나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투심 악화로서 좀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악재가 단기적으로 쏟아져서 하락했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뀐 거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점점 더 매력적인 위치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견뎌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변함은 없습니다. 스타링크가 지금 스페이스X의 핵심 캐시카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링크 가입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국내 통신사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스타링크가 지금 소비자한테는 인터넷 이거 쓰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인터넷 서비스를 하잖아요. 되게 비쌉니다 이게.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데 나중에는 통신 서비스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SK텔레콤, KT, LG U+랑도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어떻게 미치는지는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캐시카우고 미래는 글로벌 통신 플랫폼. 네, 여기에 있죠. 현대 스타링크는 글로벌 가정용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대규모 상용화에 성공한 핵심 캐시카우. 거의 10,000개 정도의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요. 통신용 위성도 꾸준하게 쏘아 올릴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스타링크의 경쟁력이자 국내 업체로서는 위험 요인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 전망 섹터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게 2분기 프리 어닝 시즌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이니까 다음 달 초,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있으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또 발표를 하면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중순? 말? 요 정도까지는 프리 어닝 시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적 발표 직전에 약간 공백 시즌. 그래서 지금부터 이익 전망치가 변하는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에너지에서는 SK랑 S-오일이 상향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유주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화학 중에서는 LG화학이 좀 상향 조정이 된 게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상사 자본주 SK스퀘어, SK스퀘어가 흐름이 좀 좋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티멘털적으로 조금 악화시킨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주가가 두드려 맞기는 했는데 펀더멘털적으로 흔들림은 없다라고 보고요. 보험주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다. 근데 이제 하나마이크론과 TSE, DB하이텍도 랭크에 있다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종목들 쭉 꾸준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HVM이 올라왔네요. 나이스 정보통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업종이 보이지는 않는데 엔비디아 밸류체인 종목, 그다음에 유리기판 관련주 조금 올라왔고 통신장비 관련된 종목군들, 2차 전지주, 그리고 카지노주. 뭔가 공통점 없게 올라왔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고 나이스 정보통신이 아까 제가 자사주 매입이었나요? 네, 자사주 매입으로 올라왔어요. 나이스 정보통신, 미래에셋생명, 금리 인상과 관련 지어서 보험주, 은행주가 조금 더 주목받고 노타는 그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핑크폰 컴퍼니가 실적 대비 좀 많이 밀렸다라는 전망이 좀 있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BYC 같은 종목들, 특징적인 종목은 아니죠. 태성 유리기판, TGV 공정에 강점이 있을 수 있는 종목, 통신장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곧 시작이네요. 미국의 주파수 경매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꾸준하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MW가 지금 통신장비 업체 중에는 가장 흐름은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완만하게 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넥스트레이드는 업종별로 공통점은 잘 안 보입니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이 약간 난잡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목요일장에도 이제 특정적인 흐름보다는 약간의 종목별 개별 플레이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코스닥이 바닥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려드렸던 이제 지지선인데 거의 다 하단까지 왔습니다. 거의 다 하단까지 왔어요. 여기서 1000포인트를 깨지 않는다면 반등에 대한 신호는 있을 겁니다. 목요일, 금요일이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목요일, 금요일 보시고 어쨌든 외국인은 계속해서 코스닥을 담고 있기는 하다. 아주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에서 반전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전은 뭐 급등 아니어도 돼요. 적어도 음봉이 안 떨어지고 보합 정도로만 마무리가 지어져도 코스닥으로의 저가 매수 기대감 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나타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하방이에요. 지금 6거래일 연속 음봉이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의 흐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